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오답하는 방법과 수학 오답의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글이 없고 이제 풀이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방에 푼 문제들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돼서 다음에 나오면 또 풀 수 있는데, 한 방에 못 푼 문제들은 뭐 질문을 하거나 해설해 본 문제들은 그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잘 남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험을 보거나 문제집을 보면 또 틀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학의 특징이 정확히 모르면 한 문제도 못 푼다라는 게 이제 수학의 특징인 거죠. 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오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공부를 하는 그 상태의 각인 능력들이 달라요. 그래서 각인 능력이 뭐냐? 각인 능력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알았다라는 것과 모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능력이 좋은 학생들 특징은 어떤 거를 본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시험에 나오면 정말 풀어요, 완벽하게. 근데 각인 능력이 안 좋은 학생들은 알았냐 그러면 알았다 그러는데 또 풀라고 하면 또 못 풀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다라는 느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까지 알아야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답을 낼 수 있는지까지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항상 문제를 풀면 틀릴 수밖에 없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무수히 많고요. 이거를 구분을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가르쳐보는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프린터 같은 거 풀리면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뭐 50문제를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딱 풀고 오면 지문을 딱 3문제를 해요. 그럼 3문제라면 나머지 47문제는 다 맞아요. 일단 계산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푸는 연습이 되고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이 되니까, 두 번째, 모르는 문제들은 야, 이 3문제 정도 모르는데 너 오답해보고 안 되면 질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는 얘기가 다 이거죠. 아, 이건 어차피 다시 풀어도 못 푸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못 푸는 것들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다시 오답을 해서 다시 맞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냐 모르는 거,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풀죠. 그러니까 정확히 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거를 잘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룹 애들은 50문제 내주면 한 20문제 맞춰요. 오답시키면 30문제 중에 또 15문제 맞춰요. 오답시키면 15문제 또 맞추고 그렇게 하죠. 그게 반복되죠.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또 풀어보라 그러면 아, 이게 풀 수 있는 건가? 못 푸는 건가? 그거 자체를 구분을 못하니까 또 풀어봐요. 풀어보면 또 맞추죠. 그러니까 이런 각인 능력 자체의 차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생들은 각인 능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른다 싶으면 질문을 하고 정확히 이해가 안 됐으면 또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이 알았다 그러면 딱 넘어가면 정말 안 거죠. 자, 그러면 이 각인 능력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알았다라는 느낌과 실제 문제나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한 오답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한 오답을 시켜줘서 얘네들이 자기가 알았다라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얘네들이 정확히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 오답을 하는 이유는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면 한 문제도 못 풀기 때문에 정확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수학 오답을 반복해서 시켜주는 것이고, 또 수학의 특징이 한번 내 힘으로 풀면 계속 풀지만 내 힘으로 못 푼 문제들, 질문한 문제들 혹은 해설지를 본 문제들은 이게 손으로 함께 각인이 되지 않으면 또 못 풀기 때문에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답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오답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틀리면 틀린 거를 다시 푸는 행위를 오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틀린 거를 다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다시 풀었는데도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해설을 본 문제들을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까먹었을 때쯤 다시 푸는 행위를 저는 오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답을 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제가 얘기를 하는 방법들은
서울대나 연고대에 간 제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답을 하니까 선생님 너무 효과적이고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학생 서울대 간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특목고에 들어갔다가 특목고 입시 1학년 때 입학시험 배치고사에서 수학이 6등급 받은 학생이에요. 6등급 받은 학생인데 이런 방식으로 오답을 하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엄청 늘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수학이 1등급을 받게 되고 서울대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이 오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설명하기 방식이에요. 설명하기 방식. 일단 제가 오답하는 방식 중에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 뭐냐면 오답 노트에다 푸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답 노트에다 문제 쓰고 풀이 쓰고 이런 방식을 왜 추천하지 않냐면 실제로 해보면 시간 소모가 엄청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야 그거라도 이제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할 학생들 같은 경우 너무 쓸데없이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요. 이게 나쁘진 않는데 쓸데없이 소모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답 노트에다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오답을 했냐면 설명하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기를 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모르는 문제들은 선생님이나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되면 금방 또 까먹게 돼 풀이를.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일단 친구한테 이 문제 풀어봐라. 친구도 못 풀겠죠? 야 그럼 내가 설명해줄게 해서 이제 친구한테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가 없을 때는 본인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제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하면서 설명을 했대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방식은 설명하기 방식, 오답하는 데 좋습니다. 이런 설명하기 방식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있죠. 예를 들면 U2M이라든지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학생들이 설명하게끔 해서 이제 하는데 설명하기 방식은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잘 되고 그 다음 자기가 뭐 혼자 스스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으로는 뭐가 있냐면 무한 오답을 하는 방식인데 오답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까먹게 돼요. 해설지를 보고 설명 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이 수학이 내가 처음부터 하얀색 백지로 손으로 풀어서 손이 기억을 해야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손이 기억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답하는 방식인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수학을 풀었을 때 거기 수학에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체크해요? 맞은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는 슬래시, 다시 풀었는데 계산 실수해서 틀린 거는 세모표. 그렇지만 맞았는데 정확히 안 푼 거는 별표, 틀렸는데 몰라서 푼 것도 별표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별표 친 것들만 오답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오답하는 시간을 잡아요.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6시간이 안 걸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오답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6시간 동안에 맞았지만 정확히 못 푼 거랑 틀렸지만 내가 몰라서 틀린 것들 그래서 해설을 보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이해한 것들을 그 6시간 동안에 별표 친 것들을 다시 풉니다. 다시 풀면 아마 대부분 안 풀릴 거예요. 6시간 동안은 풀어서 다시 풀었는데 한 방에 풀린 것들은 별표 위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해결했으니까. 자, 별표 친 것 중에 다시 풀었는데 또 안 풀리죠. 그러면 별표 2개를 치고 해설을 읽거나 아니면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별표 2개가 됐죠. 자, 그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일주일 동안 내가 새롭게 풀었으니까 거기서 별표 친 것들이 있을 거고 저번 주에 오답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 못해서 해설지 봤던 거 별표 2개짜리가 있겠죠. 그것들을 다시 또 풉니다. 처음부터 흰 종이에 내 힘으로 처음부터 풀어서 해설 안 보고 풀어서 흰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가 나와서 답이 나와서 맞으면 그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답을 해도 나중에 시험을 보면 맞출 확률이 보통 50%,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답을 하긴 하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힘으로 못 푼 문제는 계속 누적해서 별표를 쳐서 해설을 봐서 이해했으면 내 힘으로 풀 때까지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게 시간적 간격이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루 정도 지나서 풀면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거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머리가 까먹었을 때쯤 다시 푸는 거니까 이게 풀리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오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약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어떤 책을 다시 내가 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뭔가 내 힘으로 푼 것 같이 풀이가 딱 풀려졌어요. 굉장히 독특한 풀이인데 내 힘으로 딱 푼 느낌이에요. 예전에 풀어보긴 풀었죠. 다시 복습하려고 뭐 가령 실력 정석을 폈는데 딱 푸니까 독특한 풀이를 풀었어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풀이인데 내가 정확하게 풀었네. 이상하다 그래서 해설지를 봤더니 해설지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근데 내가 무한 오답을 통해서 이것이 내 몸 안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이 풀게 돼요. 근데 해설지랑은 똑같아요, 풀이가. 그러니까 그 풀이 자체가 내 몸 안에 녹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되게 러프한 방법인데, 근데 주로 재수생들이나 이제 재학생들 중에 전교권 애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 가령 중요한 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정석이라든지 자이스토리 이런 기출문제집 같은 걸 풀 때 한 번을 풉니다. 한 번을 풀어요. 그럼 또 풀고 싶으면 새 걸 한 번 더 사요. 또 풉니다. 별표 쳤죠. 별표 친 것들은 뭡니까? 가령 이런 거죠. 이제 내 힘으로 못 풀어서 지문했거나 해설지를 본 문제. 그런 문제들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다시 풉니다. 보통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이스토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겨울방학 때 한번 풉니다.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내 힘으로 못 풀어서 해설지 보거나 지문에서 이해했던 문제들 별표 친 것들을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다시 풉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쭉 풀어봅니다. 그럼 쭉 풀어보다 보면 한 방에 맞춘 문제도 있고 또 못 풀면 별표 2개 하고 해설지 보거나 지문에서 해결했겠죠. 그 다음 9월 평가원 때 그 별표 친 문제들만 또 다시 풀어봅니다. 수능 때 또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렸던 문제들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몇 개월 간격으로 다시 풀게 되죠.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4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4회독을 했다, 5회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재수생들 또는 내신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내신 잘하는 학생들도 이제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럼 한번 풀 때 모르는 문제들은 질문하거나 해설지 본 다음 별표를 쳐요. 별표 친 다음에 이제 언제 푸냐면 이제 내신 대비가 가령 뭐 예를 들어 10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다 치면 9월 달에 뭐 다시 한번 풀어보죠. 별표 친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10월 달에 또 풀어보고 시험 보기 전날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풀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답을 해야 되죠. 오답을 할 때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지도한 경험에 의하면 6회독 정도는 보통 해야 정확히 알게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가령 센수학이라는 문제집을 풀었잖아요. 모르는 문제들이 있겠죠. 질문하고 해설 보거나 해결했겠죠. 그럼 1회독을 한 거죠. 그럼 이 별표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잖아요. 다시 풀어보면 2회독이죠. 또 다시 풀어보면 3회독이죠. 이런 것들이 보통 제 경험상 최대 6회독 정도까지 시키면 학생들이 그 책을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마스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책을 마스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마스터하기 귀찮으면 풀고 모르는 문제 질문하고 그냥 이해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집을 풀죠. 또 다른 문제집을 풀면 앞에서 맞았던 문제랑 유사 유형들은 쭉 풀어나가고 중간에 막힌 문제들, 앞에 틀렸던 거랑 비슷한 유형도 또 막히거든요. 그럼 또 고민하고 또 질문하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또 문제집 사도 또 이렇게 하죠. 뭐라고 러프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5건, 6건을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거가 뭐 굳이 나쁘진 않죠. 그냥 이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정석을 풀었다. 정석 풀었는데 70% 해결하고 30% 못 풀었다. 모르는 거 질문했다.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들이 몸속에 해결이 안 됐죠. 센수학을 풀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유형들 또 풀면서 반복해서 푸니까 연락 빨리 풀고 정석에서도 틀렸던 그런 유형도 또 푸니까 또 안 풀리니까 또 못 풀겠죠. 또 질문하면서 또 강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이름을 풀었다. 블랙라벨을 풀었다. 뭐 올림푸스 풀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맞췄던 문제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게 되고 틀렸던 문제들은 또 반복해서 풀게 돼서 강화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러프한 방식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오답 효과도 있고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푸니까 빨리 푸는 속도도 느는 효과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신을 잘 따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는 정석을 하든 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무한 오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확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확히 알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수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정확한 오답 하나만 하면 여러 번을 반복해서 풀고 문제집을 여러 번 안 풀어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하기 힘든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책을 여러 번을 풀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 됐다 그러면 한 권을 정확하게 오답을 합니다. 아까 무한 오답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권을 정확하게 오답을 해요. 정석이든 센이든. 그 다음 평상시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 힘으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의 능력을 길러놓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 모든 유형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10권을 풀었는데 나는 한 권만 정확하게 오답을 했어요. 시간도 남았죠. 평상시 공부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 힘으로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문제, 친구들이 물어보면 센이든 일품이든 블랙라벨이든 이거 좀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면 내가 풀어주면 다 풀려요. 다 풀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고 한두 권 정도만 정확하게 오답을 하고 평상시 공부를 문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능력,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을 해나가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모든 문제집을 풀어야 되니까 엄청 바쁘죠. 다른 공부할 시간도 없고 불안하니까 쌤도 풀고 RPM도 풀고 일품도 풀고 모두 풀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문제의 능력은 극대화됐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두 권의 책들을 마무리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다 푸는 거죠. 응용력으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K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걸로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